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도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인들을 이해하려면 이 신도 사상, 그들의 종교를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던데, 이 신도 사상, 그 다음에 신사 같은 게 일본인들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신도라고 써서 신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일본의 뭐 고유 민속 종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교처럼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슬람처럼 뭐 코란이라든가 이런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전통적인 뭐 자연 숭배라든가 그런 토속 문화 속에서 생성된 그런 이제 종교가, 민속 종교가 이제 신도라고 하는 종교인데, 보면은 그 일본에 와 보시면은요, 네.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세상의 그 귀신은 전부 일본에 오면 대우받는다고 하는 게, 각 일본 전국에 신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정확한 숫자 모르겠습니다. 약 8만 개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일본어에서 나타내는 그 신도를 말할 때 나타내는 그 일본의 표현 중에 뭐냐면, 800만의 신이라는 그 뭐 야오요로즈노 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800만의 신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에 이르는 신들을 일본 전체에서 그 신도라는 그 종교 자체 내에서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각 신사마다 거기서 모시고 있는 신이 틀려요. 아,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신을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사당처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희생된 사람들 240만 정도 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위패를 거기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A급 전범이 14명의 이제 그 합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른 뭐 신사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전국 다니면서 보면은 이제 물론 주의할 건 이제 호국 신사라는 그 한자가 있는데, 호국 신사 같은 것들은 이제 옛날에 국가에서 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의 신사들은 뭐 무슨 뭐 그 지역의 무슨 신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문의 신을 모셔놓은 데도 있고, 뭐 그 신은, 그러니까 뭐 세계의 잡신은 일본에 오면 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 이제 신사인데, 그게 신도인데, 그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게 명치 시대 때 이게 이제 국가 신도라는 체제를 바뀝니다. 그 뭐냐면은 그게 옛날에 그 명치 헌법도 거기는 이제 정교 분리라는 규정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전국에 있는 신사를 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국가 신도라는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이제 천황을 정점으로, 천황가의 신사가 저 미에현이라고 저 중부 저 밑에 지방에 가면은 거기 이제 이세시라는 데가 있는데, 이세신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천황가의 이제 그 선조를 모셔놨다고 하는 그 이세의 신궁이 최고 정점에 딱 있고, 그 산하로 이제 전국의 신사를 쭉 두면서 이거를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국가 신도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거는 이제 현인신이라고 해서요, 그 신인데 세상에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게 천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신인 그렇죠. 거네요. 일본인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강요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신사 참배를 해라. 그러면 맞아요. 신사에 가서 뭐 그 하다 보면 최고의 정점에는 천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2차 대전 말기에 말이에요. 그 아무리 저도 처음엔 그 납득이 안 갔었는데, 그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카미카제 특공대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카미카제. 그 20살도 안 되고 막 그랬던 젊은 사람들이 덴노히가 반자이 부르면서 이제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뭐 어떤 정신무장을 했길래 저게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국가 신도 체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뭐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정점에는 천황이라는 그 현인신이 있고, 그를 위해서 뭐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슬람이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그 신을 위해서 뭐 순교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뭐 성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천황에게는.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가 관리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 신도 체제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일본 회의 같은 그게 또 또 신도라는 그 정치연맹 그런 또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이나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신사 참배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질색을 하는 거네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옛날에 그 정말 제국주의 그 사상을 뭐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야스쿠니 신사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A급 전범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해서 통상 뭐 동경 재판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뭐 사형 그런 판결을 받았든가 해서 사형을 교수형을 당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A급 전범 14명이 1974년에 거기에 그 합사가 됐어요. 합사라는 건 뭐냐면 거기는 뭐 묘소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는 거 위패라고 하나요? 위패.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에 거기에 이제 몰래 갖다 놓고 그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75년인가 아사히 신문 그 스쿠프로 그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거기 수상이라든가 정부 최고 책임자가 거기 가서 그 참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A급 전범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참배를 한다는 것은 그 A급 전범들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그렇죠. 인정하는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전쟁, 침략 그렇죠.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 그 일본에 침략을 받았던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여기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이제 자 그러면 그 A급 전범들을 따로 분리시켜라. 따로 분리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어느 나라나 뭐 전쟁이라는 역사들은 다 어느 나라 겪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립묘지 같은 거는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국가원수가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의 의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들, 처형당한 전범들을 거기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는 정말 신사의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신사의 의미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천황 어떤 신적인 존재가 또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 예.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을 거기다 넣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최고 통치자 수상이라든가 그 강요가 참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전전의 그 군국주의 그거를 다시 용인하고 그거를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일이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난리가 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사실 거기는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그 그렇죠. 나치의 어떤 흉내를 따는 것만 해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참 독일과 일본의 그 전후 그 인식 문제가 완전히 틀리네요. 네,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과해라 사과,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일본의 경제 상황을 한번 좀 보면 지금 아베노믹스 저희가 사실은 아베가 이렇게 좀 오래 장기 집권하는 게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 때문에 인기가 높아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어때요? 효과가 좀 있나요? 결과가? 아 저는 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네. 그 이제 2012년에 그 아베가 그 재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놓는 게 이제 아베노믹스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그 일본이 왜 장기 불황에 빠지고 있냐면은 그 디프레이션 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물가도 안 올라가고 대신 또 소비 구매력도 줄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디프레 현상이 계속 오래됐었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시스템 뭐냐면은 지금도 저는 이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니까는 그 법인 이제 학원 법인에서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만은 네. 일본은 그 호봉제가 어느 회사나 거의 다 뭐 민간 경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봉이 1년 단위로 자연스럽게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승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 단계가 또 올라가서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만은 승진을 안 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9년인데 6년이 지났는데
2013년도에 제가 받았던 그 월급 명세서를 보고 그리고 지금 월급 명세서를 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학교는 참고로 한 해에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씩인가 기본급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6년이니까 거의 70만 원 돈 이상의 기본급이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수령액이 실제 수령액이 그 정도 있으면은 이제 제대로 올라갔구나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수령하는 거는 30만 원 정도밖에 수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5, 6년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세금이 많이 증세가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혜택이 없어지고 하여튼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실제로 그 수령하는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치로는 아베노믹스를 해서 뭐 경제가 어느 정도 뭐 성장률이 뭐 1.5%가 나오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면서 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가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 그게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뭘 사고 싶어도 뭐 이런 진짜 정작 필요한 그런 식생활에 필요한 거 외에는 거의 뭐. 그러니까 참 그게 막 돈을 막 찍어서 소비를 일으키겠다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굉장히 지금 일본 대학생들이 취업률이 높다. 네네.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는 그 전후 세대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어요.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데 그 단가이 세대가 이제 정년퇴직을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 굉장히 한꺼번에 쑥 빠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쑥 빠졌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많이 빈 게 하나 큰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본도 지금 비정규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생산활동 인구라고 해서 뭐 15세부터 65세까지 거기에 그 하는데 그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한 그 보고를 보게 되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정규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다 같은 나라들의 문제인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베노미스가 뭐가 성공을 했는지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 많이 찍어서 풀고 하다 보니까 엔저를 유도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굉장히 뭐 도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 서민들 사이에까지 환원이 되냐면 아직까지는 그런 거 제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바로는 아베노미스의 그런 어떤 성공이라든가 하는 거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지금 이 아베 이후 포스트 아베로 뭐 정치인들 몇 명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포스트 아베는 누구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권이 좀 바뀌면 좋아질까요? 이 우경화가?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일전에 한번 이제 노 저펜이 아니라 노 아베로 하자. 예, 정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썼던 게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민주당 정권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씨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뭐 소수 세력이지만은 지금 야당 그런 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보면은 굉장히 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친한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자민당 내에는 그게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민당 내에도 있을 텐데 거의 뭐 너무 이 아베 그 일당 체제로 독주체로 하다 보니까 눌려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그 연대의식.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그 민주당 정권이 그 잠깐 3년 3개월 동안 잡았을 때 굉장히 한국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아베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회의라든가 이런 거의 우익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물러나서 다른 사람이 되면은 관계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 자민당 내에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
그냥 저 총재가 바뀌는 거에 지나지 않게 되면은 기대하기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본의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양심적인 세력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세력들하고의 우리 한국 시민들하고의 연대라든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서로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은 뭐 내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야당 지금의 일본 야당들이 집권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죠. 자민당보다는 예, 나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에 자민당은 보수 본류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는 한국과 관계도 좋았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런데 이제 비주류들이 이제 자민당 내 정권을 차지하면서 지금 우경화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보수 합리적인 보수 그런 계열들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한일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일본 전체의 어떤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생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지금 일본이 저렇게 돼 있는지, 왜 저러한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네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방송 보시는 한국 분들, 시청자들에게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하시죠. 네. 예, 제가 일본에 이제 가서 생활한 지 30년이 딱 되는데 3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경제력이라든가 국력의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명목 GDP에서도 2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3배 안 되는 범위까지 우리 한국이 일본에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제가 피부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은 굉장히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은 무턱대고 한국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긴 합니다만은 너무 일본에 대해서 일본 신화를 믿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무서운 나라다 굉장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던데 사실은 일본이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정말 존경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정말 일본 굉장한 나라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나라는 제가 30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적어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이 지금의 위치 관계가 사실은 과거 30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일본은 계속 지금 수평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평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 보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이 어떤 한국의 위험론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정말 자긍심을 갖고 자신을 갖고 이렇게 대등하게 일본하고 이렇게 물론 싸우라는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지금의 일본의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우경화되고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합리적인 시민연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한일 간의 어떤 양국 국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접점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장래 한일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멀리 또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